결혼 30년 차인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살다가 갑자기 아들의 권유로 같이 살게 되었죠. 요즘 부모와 같이 지내는 아들이 드물기 때문에 처음엔 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3년 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졌죠. 하지만 작년부터 큰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해놓으면 맛이 없다며 투정 부리기 일쑤였어요. 어머님, 이 반찬은 짜요. 제가 먹던 입맛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지만 큰며느리의 눈에는 늘 불만이었죠. 어머님은 요리할 때 레시피도 안 보세요? 점점 큰며느리의 요구사항은 늘어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는 물론 큰며느리의 옷장 정리까지 해야 했어요. 어머님, 제 옷장 좀 정리해 주세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큰며느리의 저녁거리를 챙기면서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늦게 밥을 차려놓으시면 어떡해요? 식었잖아요. 방금 데워서 놓은 건데. 다시 해주세요.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찾아오면 저는 하루 종일 부엌을 떠날 수 없었죠. 어머님, 친정 엄마가 오시는데 음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면 설거지와 뒷정리도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한 아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엄마 와이프 몸이 안 좋으니까 엄마가 며느리 잘 보살펴 줘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제가 그토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마치 승리자처럼 더욱 당당해졌고 저를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저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아들은 예전과 달리 퇴근 후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큰며느리 옆에만 앉아 저를 외면했죠. 큰며느리가 저를 부리듯 시키는 말을 해도 아들은 모른 척했어요. 저는 아들의 달라진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반찬 좀 먹어볼래? 됐어요. 집사람이 해준 거 먹을 거예요. 아들아,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바빠서 안 돼요. 오늘 주말인데 시간 좀 내줄 수 없어?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네 엄마한테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구니? 큰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일부러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들에게 고자질하듯 말하곤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늘도 제가 하는 일은 다 트집 잡으시네요. 아들은 그런 아내의 말만 들으며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왜 우리 신혼 때처럼 조용히 안 계시고 자꾸 참견하세요? 저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뭐가 잘못됐니? 엄마는 모르시겠어요? 왜 자꾸 우리 생활에 간섭하세요?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다고 그러니? 집사람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네가 직접 봤어?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식사 시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서만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에도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죠. 제가 음식을 준비해도 받지 않고 밖에서 사 먹었어요. 엄마가 네 좋아하는 반찬 했는데
저희는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아들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별로 할 말 없어요. 아들은 자꾸만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들의 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 있어도 약 한 번 사다 주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데도 모른 척 했죠. 아들아, 엄마 많이 아픈데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 약국에 직접 가보세요. 여보, 어머님이 또 저한테 약 심부름 시켜요. 아들은 점점 큰 며느리의 말만 듣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했어요. 큰 며느리가 거짓말로 저를 험담해도 확인하지 않고 믿었죠. 엄마, 이제 독립해서 사는 게 어때요? 네가 정말 그런 말을 하는구나. 저는 그제서야 아들이 완전히 저를 포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온 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아들의 차가운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방에서 나와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냉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 초기라고 진단했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했지만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며느리는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수군거렸어요. 어머님, 우울증이라고 하시면서 왜 집안일은 잘만 하세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짐을 꾸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매일 견디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더 이상 너희랑 못 살겠다. 내가 나가주마. 어머님, 그러시겠다고요? 니네랑 이렇게 살면서 병만 키우는 것 같아. 그럼 편하게 사세요. 이제 연락도 하지 말자. 아들은 제가 떠난다는 말에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짐을 챙기는 동안 누구도 저를 만류하지 않았죠. 큰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며 무관심한 태도였어요.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작은 집을 구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침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식사 시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매일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우울증 약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필요가 없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떠난 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더 편했어요. 이제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을 들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됐죠. 혼자만의 공간에서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도 사귀었죠. 처음으로 제 삶을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설렘 반, 걱정 반의 이야기가 오갔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만나는 이웃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우리 단지 재개발된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매물 나오면 바로 나가는 것 좀 보세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뜰 줄 몰랐네요. 집값이 벌써 2배는 뛰었대요. 어머님 집은 더 비쌀 거예요.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1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 모아온 돈으로 겨우 장만한 집이 이렇게 값이 오를 줄은 몰랐죠. 주변 이웃들은 저마다 부동산 이야기로 한창이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꾸려지고 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어머님, 이번 주 수요일에 설명회 안 돼요. 저는 설명회장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 시세가 20억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이어졌죠. 이번에 큰 돈 벌겠네요. 아파트 게시판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어요. 건설사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서로 마주치면 재개발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어머님, 우리 동네가 대박 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낡고 오래된 동네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매일같이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도 매매문의 전화가 자주 왔죠. 매물 내놓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끔은 문 밖에서 소리가 나서 보면 단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동네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어요. 주민 설명회는 매번 사람들로 가득 찼죠. 분담금이 얼마나 될까요? 새 아파트는 언제쯤 입주하나요? 이제는 동네 슈퍼에서도 재개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했어요. 한적했던 동네 골목에 낯선 차들이 늘어났죠.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부동산 시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머님 집은 언제 파실 거예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생길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6개월 만에 울리는 아들의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정적이 이어졌죠.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에 의아함이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죠? 웬일이니? 너희가 연락할 줄은 몰랐네. 그동안 많이 바빠서. 죄송해요. 갑자기 왜 연락했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엄마 사는 동네가 요즘 뜨고 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 어색하구나. 아들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냐며 걱정하는 척도 했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제 건강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우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잘못했네요.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그게 다야.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큰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이전에는 절대 만나게 해주지 않던 손주들을 데려온 것도 의아했죠. 저는 식탁에 앉아 그들의 달라진 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은 많이 자랐지만 이미 제게는 낯선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아들은 자주 들르겠다며 약속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큰며느리는 이제부터 잘하겠다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착잡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재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요즘 재개발 이야기가 많던데. 순간 차를 따르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주일 후,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케이크까지 들고 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처럼 정성스러운 모습이었죠. 저는 그들의 달라진 태도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불효막심했네요. 이제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엄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부터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오히려 불편하구나.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과한 친절이 더욱 의심스러웠죠. 갑자기 들고 온 보양식을 부엌에 놓으며 큰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예전에는 너무 철없었어요. 아들은 거실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요?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던 집이 누군가의 눈에 띄어 불편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는 묵묵히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플 때도 병원 한 번 안 데려다 준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을 드나들며 집안일을 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부터 어머님 밥도 해드릴게요. 예전에 저를 하인처럼 부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껴안으며 애교를 부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았어요. 재개발 때문에 달라진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말 아침, 현관 벨소리와 함께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만나게 해주지 않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의외였어요. 손주들은 마치 미리 대본을 외운 것처럼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달리 뒤에서 지켜보는 아들 내외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머니, 저 그동안 할머니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제는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손주들, 큰 며느리는 아이들의 말에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들 내외가 짜놓은 각본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이들은 제가 해준 간식을 먹으며 계속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애들이 정말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큰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와의 만남을 극구 반대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자주 와도 되죠?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주들과 달리 그들의 부모는 다른 속셈이 있어 보였어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 생각에 잠도 못 잤대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먹고 싶다고. 아들은 손주들의 말을 이용해 제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아이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눈물을 보였어요. 할머니, 저희 방학 때는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해준 과일을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어머님, 애들이 할머니표 과일이 제일 맛있대요. 큰며느리의 말투에는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떠나기 싫다며 떼를 썼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손주들을 보내고 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그리움을 재개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다니 마음이 아팠죠.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재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 반찬도 잘 먹겠다고 했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용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잊자. 엄마,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이제 와서 용선이 뭐니 하는 게 좀 그렇네? 엄마 너무 너그러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다들 힘든 시기였나 보다. 아들은 제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얼굴에도 안심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았죠. 매일 아침 문자도 보내고 퇴근길에 들러 안부도 묻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엄마, 저희가 이제부터 자주 들를게요. 그들의 돌변한 태도에 이웃들도 의아해했지만 저는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르는 척 넘어갔어요. 어머님, 이 동네 요즘 많이 바뀌었죠? 저는 그저 그렇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관심이 재개발 보상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이제는 매주 찾아오는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만 지었죠.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물어볼 때마다 좋다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도 않았죠.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본심이 드러날 거라 믿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이사 박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는 의아했지만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그들의 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죠. 짐을 들고 현관에 선 그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님 혼자 계시기 너무 걱정돼서요. 내가 언제 같이 살자고 했니? 엄마,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불효했던 것 다 만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은 짐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큰며느리도 짐을 풀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손주들의 장난감까지 가져온 것을 보니 치밀하게 계획한 게 분명했죠. 엄마 방은 그대로 두고 저희는 작은 방 쓸게요. 아들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을 둘러보며 살림살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이 불편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음식도 해드릴게요. 큰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는 음식을 몽땅 버리던 사람이 갑자기 요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상했어요. 엄마, 저희 방 청소도 할게요. 아들은 쓸고 닦으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아파도 병원 한 번 안 데려다 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청소까지 하겠다고 하니 착잡했어요. 어머님, 이제 힘든 일은 시키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하인처럼 부리더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허탈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아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변한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큰 며느리는 계속해서 살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사가 결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재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일부러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식사 시간, 저는 무심한 척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이 집 재개발되면 20억 된다던데. 엄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돈 얘기는 좀 그렇죠. 왜? 이제는 터놓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돈보다는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 난 팔고 요양원 가려고 했는데. 아들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들의 당황한 반응을 보니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았죠. 엄마, 요양원은 안 돼요. 아들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 테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아들은 식사를 멈추고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돈이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엄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어요. 여행은 저희랑 같이 가요. 아들 내외는 서둘러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초조한 눈빛이 역력했어요. 저는 일부러 보상금 사용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절반은 기부하고 싶기도 하고. 어머님, 그건 좀 절대 안 돼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본심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엄마, 그런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야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진심은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재개발 보상금을 언급할 때마다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민낯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다급해졌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였어요. 매일 아침 서둘러 짐을 싸라며 저를 재촉했죠. 그들의 조급함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제 이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서두르니? 어머님, 이 동네는 이제 위험해요. 공사 시작되면 먼지도 많이 날 텐데. 저희 집으로 얼른 가요. 여기 있다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난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은데. 아들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겠다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삿짐센터 전단지를 들고 와서 날짜를 잡자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조급한 행동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엄마,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며느리는 제 통장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며 은행에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둘러 집을 처분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서글펐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는 꼭 이사 가요. 아들은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재촉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이삿짐 박스를 들고 와서 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 물건은 내가 할게. 그들은 마치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 마음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사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부동산에서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저 준비가 덜 됐다는 말로 시간을 끌었죠. 엄마, 왜 자꾸 미루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재촉하는 전화를 받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제 선택이 필요한 때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더는 그들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몰래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라 어색했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작은 아들은 저희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란 목소리를 냈죠.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도움이 필요해서 어머니, 형이 정말 그랬다고요? 재개발 이야기 나오고 나서 갑자기 찾아와서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돈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고맙다, 민수야. 작은 아들은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잘 수집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큰형의 행동에 분노했지만 차분하게 대처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녹음기 항상 켜두세요. 저는 작은 아들의 조언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해두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모두 캡처해서 보관했죠. 엄마, 형이 연락하면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작은 아들은 매일 전화해서 제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큰아들이 다급해질수록 더 신중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했어요. 변호사님이 모든 준비 끝나면 연락드린대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작은 아들은 매일 시간을 내어 저를 도왔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변호사와의 상담이 거듭될수록 제 입장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도 꼼꼼히 검토했어요. 작은 아들은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엄마, 이건 당연한 권리예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아들의 재촉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작은 아들의 도움으로 법적인 보호막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를 많이 다뤄왔다고 했어요.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가족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었죠.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통화는 녹음해 두셔야 해요.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아드님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도 모두 저장하세요. 방문할 때마다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만나실 때는 공개된 장소가 좋습니다. 통장이나 도장은 절대 건네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정황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금전적인 요구나 협박성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죠. 작은 아들이 녹음기를 사다 주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쉽게 녹음할 수 있는 작은 기계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된 증거 수집의 나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 메시지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죠. 엄마, 서류 준비는 다 됐죠? 큰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 하나둘 증거로 쌓여갔어요. 어머님, 통장 좀 보여주세요.
며느리의 집요한 요구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매일매일 증거를 모으는 일이 힘들었지만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변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발언은 명백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날짜별로 정리하면서 그들의 본심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증거 수집에 익숙해져 갔어요. 어머니, 잘 정리하고 계시네요. 변호사는 제가 모은 자료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법적 대응의 기반이 단단히 마련되었다고 했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제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하나둘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작은 아들은 매일 저녁 전화해서 증거 수집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녹음 잘하셨죠? 이제는 증거 수집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엿듣도록 부동산 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침 집에 와 있던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어요. 건너편 도시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분양가가 20억이라고요. 어머니, 무슨 전화세요? 새 아파트 알아보는 중이야.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데 투자할 곳이 있어서. 엄마, 그런 결정은 미리 상의하셔야죠. 왜? 내 돈인데.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남편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모르는 척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언제까지 넣으면 되나요?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통화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랑 어떻게 하실 건지 의논부터 하셔야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가족 모두의 것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의 초조함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났어요. 난 그냥 투자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엄마, 그건 안 돼요. 저는 그들의 당황한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제 의견을 막으려 했어요. 며느리는 전화기를 뺏어들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죠. 어머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는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효도나 걱정을 가장한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보상금에 대한 집착만이 남아 있었죠. 엄마, 그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 해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내 통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 한마디에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들은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평소의 상냥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제는 숨기고 있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재산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이 집은 우리 가족 것이잖아요. 보상금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해요.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니? 큰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대하는 예의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듯 재산권을 요구했죠. 어머님이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제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못 보게 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손주들 얼굴도 못 보실 거예요. 저는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이런 협박도 증거로 남겨두어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머님 하기 나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저는 그들의 협박에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장남이에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재산권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법적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며 저를 압박했죠. 이 집은 당연히 장남 것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줘서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진짜 의도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우리 뜻대로 해주시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며느리의 협박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어요. 변호사와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가 제 손에 들려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평소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연극하자.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녹음해뒀어. 어머님, 무슨 녹음을. 너희가 나한테 한 모든 행동이 여기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 더 필요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차분하게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틀어요.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자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협박하고 재산을 요구했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할 말 있니? 아들 내외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재개발이 시작되자 돌변했던 그들의 태도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위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자던 너희 말대로 하면 되겠다.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서류를 보더니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아들 내외는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큰 동서가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행실을 의심스러워하던 분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큰 동서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희가 몰랐네요. 큰 조카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이야. 그 며느리 원래 눈빛이 이상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조카 며느리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는 친척들이 하나둘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증거들이 진실을 밝혀주었어요. 아들 내외의 위선적인 행동이 모두에게 드러났죠. 동네 이웃들도 이제야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의아해하던 일들이 모두 설명이 되었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보니 갑자기 효녀 코스타더라니. 동네 반상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개발만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도 들렸어요. 아들 내외는 이제 친척 모임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친척들은 오히려 제가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렸다며 안타까워했죠. 진작 알았더라면 도와드렸을 텐데. 이웃들도 이제는 아들 내외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동네방네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재개발 조합 모임에서도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돈 때문에 부모님께 그럴 수는 없지. 아들 내외는 이제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되었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그들은 점점 움츠러들었죠. 재개발 조합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들은 조합원들이 저를 걱정했어요. 보상금 사용 계획을 묻는 이웃들 앞에서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상금은 작은 아들과 손주들 교육비로 쓸 거예요. 어머님,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큰아드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제 그 사람들과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다니. 손주들한테라도 잘 쓰이면 좋겠어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십니다. 이웃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작은 아들의 손주들의 장례를 위해 보상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었죠. 작은 아들은 오히려 제 보상금을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섰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형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선이지. 작은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 운용 계획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작은 아들 손주들의 교육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죠. 엄마,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 돈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의 재산 요구는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작은 아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앞날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쫓아다니던 재산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죠.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저는 이제 작은 아들 근처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들은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할 말 없다고 했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는 아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 이제 깨달은 거니? 용서해 주세요, 엄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 아들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요. 짐을 싸는 제 모습을 보며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집도 구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 아들은 마지막까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어요.
작은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새로 사신 집은 햇볕이 잘 들어서 좋으시대요.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치유해 주었어요. 새로운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죠. 엄마,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돈 때문에 변해버린 아들보다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돈 앞에서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한순간의 이익 때문에 30년 세월을 버린 큰아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나이 들어 겪는 서러움이 이런 것인가 싶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남편은 지난 3년 동안 둘레길 동호회 활동을 하며 주말마다 산행을 다녔어요. 저는 주로 집에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리네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었죠. 그때 당시 친정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병원은 한번 가보셨어요? 다음 주에 검진 받으러 가기로 했어. 평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최근 들어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검진을 받으러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친정에 자주 들르게 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괜찮을 거라고 웃으셨지만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많이 심각한가요? 다행히 초기라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서 간호해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항상 강인하셨던 어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수술하시고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장모님 곁에서 잘 돌봐드려. 아들한테도 연락해야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남편은 흔쾌히 저희 병간호를 허락해 주었어요. 아들은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보지 못했지만 이번 일은 꼭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고 집안일도 남편에게 꼼꼼히 설명했어요. 살림을 해본 적 없는 남편이라 걱정됐지만 이번 기회에 살림도 배우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수술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병간호하러 가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면서도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남편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잘 되기를, 혼자 지내는 남편이 잘 지내기를 기도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달랬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딸,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너도 살림 있는데. 괜찮아요. 남편이 이해해줬어요. 고향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평생 남한테 패 끼치지 않고 사셨던 어머니는 제가 병간호를 하러 온 것조차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딸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간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의 수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걱정되는 마음을 털어놨어요. 평소 살림 한번 해본 적 없는 남편이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밥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걱정 마. 내가 요즘 요리 유튜브 많이 보고 있어. 설거지랑 빨래는요? 이제 나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은 장모님만 잘 모시고 있어. 남편의 너무나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세심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냉장고에 일주일치 반찬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와 된장찌개용 재료도 따로 준비해뒀어요. 냉동실에는 하나씩 덜어놓은 국거리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여기 메모장에 반찬 데우는 방법이랑 국 끓이는 법 다 적어뒀어요. 알았어. 근데 난 인터넷으로 배우면 돼.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당신 없을 때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어. 남편의 장난스러운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 보니 오히려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주말에 아버지 댁에 들른다고 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아빠 밥은 가끔 챙겨줄 수 있지? 네, 엄마. 주말에 들를게요. 냉장고에 반찬 많이 해뒀으니까 아빠랑 같이 드셔요. 알겠어요. 할머니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저는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일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가스밸브 잠그기, 현관문 잠그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세탁기 사용법,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짜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었어요. 여보, 저 이제 출발해요. 그래, 조심히 가. 어머니 수술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터미널에 도착해서 버스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걱정 말라던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하게 들렸던 남편의 목소리가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처음으로 남편과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게 되는구나 하고요. 그동안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남편이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마음 편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남편의 든든한 약속 덕분에 저는 오로지 어머니의 병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실 수 있게 옆에서 잘 보살피는 것뿐이었죠.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이 될 병간호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남편이 살림도 배우고 저희 부부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신 어머니는 생각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실 거라고 하셨고, 저는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뭐 하러 가려고 그래? 아무래도 남편이 걱정이라서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이랑 아들 반찬도 해주고 와야죠. 그래, 어여 갔다 와.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고향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설렜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지만 깜짝 놀래주고 싶어서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술도 잘 끝났으니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을 보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골랐어요. 된장찌개에 넣을 굴은 실하고 싱싱한 것으로, 제육볶음에 넣을 삼겹살은 기름기가 적당한 것으로 골라 담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놀랄까, 그동안 잘 지냈을까 궁금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네? 저는 이상한 느낌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겠지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른 오후 시간, 남편은 분명 산행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왜 문이 열려 있지? 누구 있어요? 여보, 집에 계세요? 나지막이 부르는 제 목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현관에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하이힐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두 옆으로 남편의 운동화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안으로 들어섰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려다 그대로 쥐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 손잡이가 파고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안방 쪽으로 향했어요. 밖에서는 따뜻했던 햇살이 집 안에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제 막 장모님 수술 끝났다고 하던데. 한동안은 안 올 거야. 대화 내용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예감이라도 한 듯 제 몸은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저는 괜스레 거실 소파에 놓인 쿠션을 바로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 2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와인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남편은 와인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와인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남편은 산에 있어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산행을 간다던 남편의 말이 거짓이었단 걸 이제야 알았네요. 아이고, 간지러워. 쉿, 목소리 낮춰. 가만히 있어봐. 저는 천천히 안방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제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무언가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도 제가 정성스레 고른 사과 한 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는 대구르르 굴러 안방 문 앞에서 멈췄죠. 순간 안방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찼어요. 저는 그제야 제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문이 활짝 열리겠죠. 사과가 굴러간 소리에 안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남편은 상의를 벗은 채로 서 있었고 그 여자는 이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오늘 온다고 연락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과 그 여자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현실감 없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장바구니에서 떨어진 사과가 제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도 남편 걱정에 일부러 들른 게 우스웠어요. 바닥에 구른 사과처럼 제 마음도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여보, 이건 실수야. 실수는 한 번이죠. 언제부터였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신도 남편 있잖아요.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옆을 지나쳐 갔어요. 지난 동호회 모임에서 남편 자랑을 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 와인잔, 흐트러진 침대,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이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수술하시고 힘드실까봐 일부러 들른 건데.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당신이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런 배신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거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베란다에서는 제가 빨아놓은 남편의 옷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고. 얘기요. 뭐 더 할 말 있나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야. 그동안 몇 번이나 이랬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장바구니는 그대로 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의 하이힐이 보였어요. 남편은 제 뒤를 쫓아왔지만 저는 이미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예감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산행을 간다던 남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거요. 저는 다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수술 후 회복 중이시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도 큰 수술이 필요해질 것 같았어요. 믿음이라는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여자와의 기억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3개월 전 둘레길 동호회 송년회 자리였어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던 모임에 남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나갔던 날이었죠. 이번에 처음 뵙네요. 회장님 아내분이시죠? 네, 저는 바빠서 모임에 잘 못 나와요. 아, 그래서 회장님이 항상 아내분 얘기만 하시나 봐요. 남편이 제 얘기를 많이 했나요? 네. 모임 때마다 아내분 자랑이 끊이질 않아서 다들 궁금해했어요. 그 여자는 동호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산행 일정을 맞추고 회비도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처음엔 그저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호회 회원들이랑 술 한 잔 더 하고 올게요. 그래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11시쯤이요. 걱정하지 말고 자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매주 토요일 산행이 끝나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뒤풀이. 저는 그게 단순한 회원들과의 친목 도모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 그 자리에 항상 그 여자가 있었겠죠.
회장님, 이번 주 산행은 제가 준비한 도시락 어떠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기력이 좋은 약과 도시락을 준비해 올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웃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 직감을 무시했죠. 남편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향수를 즐기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달콤한 향이 옷에 배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 향수 뿌렸어요. 아니, 회원들이랑 붙어 찍은 사진 때문인가? 그렇구나.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었나 봅니다. 산행 준비를 핑계로 일찍 나가고 뒤풀이를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호회 단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찬찬히 보니 모든 사진에서 그 여자는 남편 옆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걸까요? 병실 앞에 도착하자 차마 어머니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동안의 수많은 징후들이 떠올랐습니다. 몇 시간 전 집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선명하게 머릿속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황급히 옷을 주워 입는 그 여자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외도녀는 하이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뭐가 더 할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일시적인 실수야. 실수? 옷 벗고 있는 게 실수예요? 제발 날 용서해줘.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어머니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 기쁜 마음에 달려왔던 제 마음이 우스웠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와인 2잔이 남아 있었어요. 평소 와인을 즐기지 않던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 준비했나 봅니다. 와인잔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수술하시고 힘드실까봐 일부러 왔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어요. 정성스레 골랐던 장보기 봉지를 그대로 두고 나오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뒤에서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시작이요? 당신이 다 망쳐놨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무슨? 당신 같은 남자 이제 끝이에요. 제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어머니께 이런 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저 혼자서 이 아픔을 견뎌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요, 어머니. 뭔가 있었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금방 제 안색을 눈치채셨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 마음도 큰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날 밤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약 기운에 깊이 잠들어 계셨고 저는 병실 박복도에서 남편을 마주했어요.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남편을 보니 짠한 마음도 들었지만 오늘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어나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보,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어야겠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여자랑 얼마나 만났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가슴 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간호사가 우리를 힐끔거렸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병원 뒤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여자 저랑도 같이 술 마시고 밥 먹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그 여자 다시는 안 만날게.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요. 남편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남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거예요? 나만 잘못했어. 욕심이 생겼나 봐.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남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둘레길 동호회도 그만둘게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짠한 마음도 들었지만 오늘 본 광경을 떠올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사이 차가워진 공기 때문인지 어깨가 으슬으슬 떨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발끝에 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일단 올라가요. 어머니 깨실라. 나 없이 떠나지 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더 이상 당신 말을 못 믿겠어요. 저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뒤에서 계속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깨지고 나면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창밖을 보니 남편이 아직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도 점점 차가워져만 갔어요. 병원에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계셨지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매일 밤 병원을 찾아왔고 어머니께는 아무 일 없는 듯 다정한 사위 노릇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새 안색이 안 좋아. 좋을 리가 있겠어요? 생각 좀 해봤어.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당신만 보고 살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졌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가정을 깨뜨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수술 후유증 없이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정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얘기는 안 했죠?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부터 내가 달라질게.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남편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어요. 지난 15년간의 세월을 생각하면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레길 동호회는 그만두세요. 당연하지. 그 여자랑 연락도 끊고요. 이미 다 끊었어. 마지막이에요, 진짜. 병원 옥상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부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는 주말에 집에서 같이 시간 보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할게, 꼭 지킬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길 바랐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저는 다시 병실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깨어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이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도 많은 것을 반성하고 노력해야겠죠.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와요. 차 한잔 할래요? 보살님, 제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아이고, 그 양반이 어쩌다가. 보살님은 차를 내오시다가 깜짝 놀라신 듯 손을 멈추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둘레길 동호회 여자와의 일도, 제가 용서를 결심한 것도요. 내가 살면서 많은 걸 봤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한번 바람 피운 남자는 또 바람 펴요. 그래도 남편이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던데. 그게 다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보살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서 숱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오신 분이었거든요. 보살님은 찻잔을 들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남편이 한번 용서받고 5년 뒤에 또 바람을 폈대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혼했지. 보살님의 말씀을 들으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지금은 남편이 반성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 후에는 집에 곧장 들어오는 모습을요. 하지만 보살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게 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죄책감이요? 시간 지나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지켜보세요. 특히 휴대폰을. 보살님의 조언대로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식탁에 놓고 다니던 휴대폰을 요즘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신경 쓰이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보살님 말씀처럼 이게 다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살님 말씀대로 휴대폰을 조심스레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번 금이 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보살님의 조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살님 말씀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의 조언 이후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남편이 휴대폰을 보거나 늦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미안해.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또 회식이에요? 왜 그런 눈으로 봐? 아니에요. 들어와서 얘기해요. 남편의 퇴근이 늦어질 때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자꾸 의심스러워졌죠. 밤마다 남편의 와이셔츠 컬러를 확인하고 양말에서 낯선 향수 냄새는 나지 않는지 살폈습니다. 출근하기 전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저는 휴대폰을 살펴보았어요. 통화 내역도 확인하고 메시지도 꼼꼼히 살폈죠.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내 휴대폰을 왜 보는 거야? 매일 아침 이렇게 다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변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 둘 다 변한 거겠죠. 서로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야근한다고 했죠? 왜? 회사에 전화했더니 아까 퇴근했다던데. 잠깐 동료랑 술 한잔하고 가는 길이야. 그 동료, 여자예요.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야근이라고 할 때는 꼭 회사에 전화해 확인했고 회식이 있다고 하면 동료들에게 연락해보곤 했습니다. 침실 옷장 구석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한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몫의 커피값, 평소 남편이 가지 않던 장소의 식사값이 적혀 있었죠. 이 영수증은 뭐예요? 그건 거래처 사람이랑. 커피 2잔인데 왜 거래처랑 단둘이 만나요? 여보, 자꾸 이럴 거야.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죠. 대신 저를 의심광이라고 부르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갔던 적도 있어요. 몰래 뒤를 밟아보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인 척 전화를 걸어 남편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당신이 너무 이상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헤어지자. 또 그 여자 만나고 있는 거죠? 증거도 없이 자꾸 이러지 마. 날이 갈수록 저희 부부 사이는 더욱 멀어져 갔어요.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 깊이 박힌 불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전화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밤마다 고심했죠. 이제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요.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죠. 이런 행동들이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남편의 휴대폰 문자음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의심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가는 동안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고 계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하셨죠. 저는 매주 주말이면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딸, 너무 자주 내려오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사위랑 아들은 잘 지내나? 네, 걱정 마세요. 얼굴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은 제 마음의 작은 흔들림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힘드신 어머니께 제 고민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고향을 오가는 길이 제겐 위안이 됐습니다. 점점 건강을 되찾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항암도 마지막이래. 정말요? 다행이다. 근데 내가 더 걱정인 건 네 얼굴이다. 제가 무슨 일 있어 보여요? 말해봐, 뭔 일 있지?
어머니의 회복은 눈에 띄게 빨랐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잃으셨던 머리카락도 새로 나기 시작했고, 식욕도 점점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지셨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병실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너도 이제 털어놔라. 엄마가 다 안다. 어머니, 내가 아픈 동안 많이 힘들었지. 저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병실 창밖으로 늦가을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생활도, 제 마음속 혼란도 이제 끝나가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밥도 해 먹을 수 있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말고 네 살림 잘 챙겨. 네, 어머니.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어머니는 퇴원하시는 날까지 제 사정을 더 캐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걸요. 그저 제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집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배웅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암이라는 큰 병을 이겨내셨는데 제가 겪는 이 시련쯤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이제는 제 삶도, 제 가정도 다시 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실수로 거실에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밀번호도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여보, 샤워 오래 걸려요? 20분 정도. 천천히 하세요. 수건 좀 가져다 줘. 네, 나중에 가져다 줄게요. 손이 떨렸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 안심했는데 메시지함에서 낯선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카카오톡은 깨끗했지만 문자함에 수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삭제된 문자의 흔적을 찾던 중 음성사서함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잘 지내시죠? 자주 못 봐서 아쉬워요. 지난번처럼 거기서 만나요.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고 싶어요.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이라는 말은 그들이 계속 만나왔다는 뜻이었죠. 제가 용서한 후에도 관계가 이어져 왔던 겁니다. 저는 급히 캡처를 하고 음성을 녹음했어요. 샤워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빠르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화 내역에서도 수상한 번호를 발견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샤워를 마저 했어요. 저는 얻은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기고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증거를 확보하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추궁해야 할지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됐어요. 수건 가져왔어요. 고마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와? 잠깐 전화 받느라. 누구? 아들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거짓말에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는 제 모습이 슬펐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정해졌어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했고 그들의 만남 장소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오후 둘레길 동호회 회원이라는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평소 조용하고 착실한 인상이었죠. 그녀는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며 만남을 청했습니다. 먼저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아직도 그 여자분과 만나고 계세요. 카페에서 마주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동호회 모임에서 우연히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는 쏟아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이 둘레길 동호회를 그만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여전히 활동 중이었어요. 그것도 총무인 그 여자와 함께요. 둘이 따로 만나는 걸 봤어요. 어디서 보신 거예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이요. 언제 보신 거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편과 그 여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난다고 해요. 퇴근 후 늦은 회식이 있다던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제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남역 근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함께 걸어가는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뭔가요? 두 사람 휴가도 같이 다녀왔대요. 그게 정말인가요? 동호회 멤버들 다 알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병간호하는 동안 남편은 뻔뻔하게 외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용서해준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보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했다고 해요. 침묵하는 것보다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이번에는 증거 잘 챙기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도울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잊지 않을게요.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그들의 만남 장소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제보받은 그 목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했고 그가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회식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회식인가요?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이야. 알겠어요. 들어올 때 연락해요. 너무 늦을 테니 먼저 자. 오후 6시, 저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그대로였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그 여자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어머, 사모님.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놀라는 척 하지 말아요. 이건 오해예요. 또 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제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당당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여보, 이게 무슨... 이제 그만 연극하세요. 당신 왜 이러는 거야? 매주 목요일 이러시는 거죠?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듯이요. 저는 차분히 증거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뭔가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라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오피스텔 관리실에 들어가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드나들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제 사정을 듣고 영상을 복사해 주셨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휴대폰 음성 메시지, 사진, CCTV 영상까지요. 더 이상 그들은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혼장부터 써요.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는 이미 지난 거 아시죠?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자리를 피한 뒤였어요. 저는 증거를 모두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일이 있고 며칠 후 남편의 차 안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평소에 향수를 쓰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주행 영상뿐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녹화분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빠, 나 많이 보고 싶었어. 오빠가 제일 좋아. 차 안에서 주고받는 애정 표현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둘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저장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증거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차 안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제가 처음 외도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 향기와 같았어요. 저장된 영상을 다시 들어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게는 반성한다며 눈물을 보이던 남편이 그 여자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휴대폰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은 이제 마지막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CCTV, 문자 내역 그리고 이 차 안에서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변호사님께 전달했어요. 주말 아들이 집에 들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평소와 달리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 지난주에 강남에 가셨다면서요. 강남? 내가 언제?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그건 그 여자분이랑 있는 거 저도 다 봤어요. 남편은 아들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소 자신을 존경한다던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몰랐나 봅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잠깐만, 아들 내가 다 설명할게. 뭘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들의 눈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도 존경했던 아들이었기에 이번 일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거실 테이블에는 세 잔의 차가 식어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전 아버지랑 연을 끊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떨렸어요. 평생 자신을 존경하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다. 난 너가 걱정이다. 저도 이제 결심했어요. 엄마, 제가 이제부터 엄마 모실게요.
거실에 모인 우리 셋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나 봅니다. 병원에 계실 때부터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채셨다고 해요.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전 엄마 편이에요. 그래. 너희가 결정한 대로 하자. 남편은 거실 한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자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 시작하자는 말 지겹지도 않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자식의 이혼을 앞두고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위자료 금액도 정해뒀어요. 이제 남은 건 남편의 서명뿐이었죠. 사인하세요. 여보, 이제 여보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다 줬잖아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하셨습니다. 자식의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요.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한 다음 날 아들이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겠다며 집에 왔어요. 남편은 아직 짐을 싸지 못한 채 아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짐 정리하러 왔어요. 아들아, 아빠가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러지 마라. 전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로 할게요. 아들은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남편의 옷장으로 향했어요.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도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죠. 그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아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15년간 아침마다 남편에게 내려주던 커피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물건을 박스에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버려. 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요. 전부 버릴게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들이 하나둘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즐거웠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제 떠나실 시간이에요. 아들아, 마지막으로. 그만하세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라도 연락하자.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은 단호했어요. 평생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아버지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봅니다. 남편은 아들의 등 뒤로 손을 뻗었다가 이내 내렸어요. 짐을 실은 택시가 떠나고 아들은 현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그래, 우리 둘이 잘 살자. 다시는 연락도 받지 마세요. 알았어, 아들. 절대로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결심을 더욱 굳혔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요. 아들과 저, 이제는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저는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안도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유리한 상황이에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될 것 같네요. 아이도 성인이라 양육권 문제는 없고요.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제게 마지막 기회를 구걸했어요. 저는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지만 예쁜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아들도 자주 들르겠다고 약속했죠. 엄마, 새 집 어때요? 조용하고 좋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래, 이제 시작이지. 아버지는 회사도 그만뒀대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체면을 잃었다고 해요. 동호회 여자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여자도 남편과 연락을 끊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하네요. 저는 꽃꽂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저희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딸, 이제 좀 웃는 얼굴 보이네. 네, 요즘 재미있어요.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그래, 이제 네 인생 살아. 얼마 전에는 남편이 월세방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둘레길 동호회도 해체됐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행복한 하루가 시작돼요.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반복되는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외도 현장을 목격했을 때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의 용서를 선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운다는 보살님의 말씀이 진리였네요.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용서는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늦은 나이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